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그 논밭가라 기음배우는 선생님 여기 교재 다시 넣었거든. 그래서 이 교재 보면 돼. 자, 오늘 한번 진도 한번 나가봅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들아 시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 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지. 3단 구성으로. 자, 근데 여기도 지금 3단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장, 중장, 동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가 기냐면 여러분 여기 중장이 엄청 길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중장이 길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여러분 무슨 시조라고 했더라 얘들아? 사설시조.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사설시조는 어떤 특징 갖기로 했었냐면 여러분 여전히 3단 구성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건 초장이나 혹은 중장의 길이 확대. 초중장의 길이 확대. 이게 잘 드러나는 시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사설시조여서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안 변하는 부분이 무조건 있어. 자, 여러분 우리 시조의 정형성이 꼭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였었는지 혹시 기억나? 시조의 정형성. 초장, 중장, 동장 중에 종장이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종장 맨 처음 첫 음보가 여러분 몇 글자 나오기로 했었더라 얘들아? 3글자.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정형성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 정형성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사설시조는 여러분 형식이 파격적으로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안 변하는 부분도 있다. 그게 바로 정형성이다. 그래서 이 정형성은 기존 평시조도 꼭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작자를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작자미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들아. 그럼 작자미상은 여러분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없는 거. 그럼 대부분 평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평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초장 논밭가라 김 메고. 그러니까 김이 뭐냐면 잡초를 뽑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잡초를 뽑고 잡초를 빼고 자, 배잔방이 데님철을 신들매고. 여러분 배잔방이는 뭐냐면 옛날에 얘들아 일하기 편하게 우리 여러분 저 초대 가면 몸빼 바지 입어 얘들아. 무슨 뭔지 알지? 꽃무늬 엄청 화려한 거. 그런 것처럼 옛날에 남자들이 일할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데님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바지가 옛날에 한복 같은 거 알 거야. 한복 남자 바지는 엄청 헐렁해요. 그래서 발목을 딱 잡아주게 한 번 더 묶거든요. 그걸 여러분 데님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하기 편하게 발목을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신들매고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생님 여기 안 써놨지만 신들매고는 여러분 이제 신발이랑 이런 걸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뭘 하냐면 일을 다 하고 나서 옷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 일 다 끝나면 여러분 옷에 흙먼지도 털고 옷 정리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가잖아.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 뭘 했냐면 아침 새벽부터 아침까지 논밭 다 갈아서 김을 다 맨 거야. 그러면 시간적 배경은 여러분 오전이고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논밭 깔고 김 매기를 다 끝낸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물이 농사일을 지금 다 끝났죠 여러분. 농사일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온 매무새를 담고 이렇게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지금 문장 2개로 끊어놨지 얘들아. 앞에 부분은 일한 거, 뒤에 거는 옷 정리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냐면 중장을 가보자. 낫을 갈아서 여러분 낫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 부분 이렇게 된 거 얘들아. 그러면 이 낫을 갈아서 딱 허리에 딱 차고 그 다음에 도끼를 벼려. 얘들아 벼려가 뭐냐면 날카롭게 만드는 거야. 칼을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도끼도 준비하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낫이랑 도끼를 준비하고 무림산중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림산중에선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요거랑 요거랑 요것만 읽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림자가 혹시 무슨 림자인지 알겠어요? 여기다 나무가 2개나 있네. 숲이야 숲.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무슨 글자지? 산이지. 그러면 여러분 숲속 산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일을 다 끝내고 어딜 가냐면 산에 들어간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무림산중은 새로운 일을 할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 건 선생님 조금 이따 쓸 거예요. 이 산중에 들어가서 삭정이가 마른 섭을 베고 잘라서 여러분 이제 마른 잎들 있잖아. 마른 잎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낫으로 이렇게 다 가다듬는 거야. 왜냐면 우리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나무들도 있어. 어린 순들이 나와 있는 애들도 있거든. 그럼 여기를 다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무하기 편하게 잘 이렇게 정리하기 편하게 그걸 정리하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서 지팡이를 받쳐놓고 그럼 여러분 산에 뭐 하러 들어갔냐면 나무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농사일 끝나고 뭐 하러 갔다 얘들아? 나무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들아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얘들아 관로 표시를 해놨잖아. 그러면 이 관로 표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일들을 쭉 뭐 했다고 봐도 돼 얘들아? 열거. 맞아.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열거법을 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부터 이렇게 얘들아 다 일 끝내고 얘들아 또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농민들이 얘들아 여유로운 거야 얘들아 바쁜 거야? 엄청 바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바쁜 일상을 제시해주고 있다. 바쁜 일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무도 다 한 거야. 그래서 샘을 찾아가서 물 좀 한 잔 마시려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비우고 그럼 여러분 밥을 먹은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간적 배경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침에서 언제가 된 거야 얘들아? 점심이 된 거지 그치? 점심이 되고 자 곰방대를 톡톡 털어서 이런 곰방대가 뭐냐면 담배야. 담배. 그러면 여러분 이 곰방대가 담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우리 작품에서 여러분 이렇게 작품에서 술이나 담배가 나오잖아요. 유해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고전 시가에서 술과 담배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 번째 나의 얘들아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 왜냐면 술을 어느 정도 조금 마시면 기분 좋아. 그리고 얘들아 담배를 조금 피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여러분 여유롭다고 생각한대. 조금 여러분 바쁜 일상에 잠깐 쉼이 될 수 있대.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근심이 많을 때 술 담배를 한대.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뭐 해보려고 해소해보려고 하는 요소인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곰방대를 톡톡 터는 담배를 피려고 하는 건 바쁘고 얘들아 되게 힘들었잖아. 그 힘든 걸 조금은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해소해보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담배는 힘든 일을 해소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조금은 여러분 이제 힘든 일이 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걸 톡톡 털어서 잎담배를 피워 물고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입에 댄다고 했죠. 잎담배를 딱 물고 콧노래를 졸다가 콧노래도 부르고 졸기도 해. 그치? 그럼 자 여기서 얘들아 그러면 이 곰방대를 가지고서 좀 힘든 거 해소했지. 그 다음에 얘들아 콧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바쁘기는 바쁘지만 여러분 이 점심시간만큼은 여러분 좀 바빠 아니면 여유로워? 여긴 여유로워.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인물이 노동을 끝나고 뭐 하는 시간이냐면 휴식하는 시간이거든요. 휴식하는 시간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나 너무 힘들어 힘들다고만 강조하는 작품인 거야? 아니지.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유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노동의 고됨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동의 고됨을 막 강조하는 작품들이 있어.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들이 있거든. 근데 이 작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농민이 얘들아 힘들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게 농사 일을 하는 이 무림산중은 여러분 그러면 부정적인 공간일까 긍정적 공간일까?
긍정적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림산중을 여러분 우리 나중에 상충곡이랑 또 선생님이랑 비교를 할 건데 산충곡에도 얘들아 산림이라고 해서 숲속이 나올 거야. 근데 그때 숲속은 이거랑 의미랑 달라.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수가 있다고 예상해 주면 되냐면 무림산중 기역. 산충곡에 있는 산림에다가 니은 표시해서 기역 니은 비교하는 문제 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시어의 의미 비교할 수 있으니까 요거 더 잘 기억해줘야 돼. 건강한 공간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석영이 재를 넘어갈 때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석영이 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뭐가 됐어 얘들아? 저녁이 돼야지, 그치? 그러면 시간이 이러면 아침, 점심, 저녁이 되고 있다. 자, 이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재가 있지 얘들아? 재가 언덕이야, 언덕. 우리 대부분 해가 얘들아 이런 산이나 아니면 수평선, 지평선에 이렇게 넘어가서 지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자, 여러분 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고전시가 단어예요. 할 때죠.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야. 그러면 석양이 언덕을 넘어갈 때 이러면 어깨를 추스리며 이러면 이제 일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어깨 좀 한번 쫙 펴고 이렇게 펴고 그 다음에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집으로 갈까 하더라. 그러면 이러면 이제 일이 다 끝나니까 몸이 이제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유 언제 또 집에 가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갈까라고 하는 건 인물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 뭐뭐 하더라라는 표현을 써. 근데 여러분 뭐뭐 하더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 내 이야기를 할 때 써?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써. 그래서 친구가 걔가 되게 똑똑하더라. 걔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 우리 대부분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 농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물을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자가 인물의 행동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고 있는 방식을 쓴 거야. 알겠지? 뭐뭐 하더라. 그러면 화자는 그럼 여러분 인물을 계속 관찰한 거야. 그럼 여러분 혹시 관찰하는 태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관조적 태도야. 맞아. 관찰하는 태도를 관조적 태도라고 한다. 관조적 태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인물이 그러면 몇 명이 나타나야 돼? 2명이 있어야지. 관찰하는 화자랑 그 다음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랑. 근데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작품 안에 있어 없어? 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이면적 화자예요? 표면적 화자예요? 이면적 화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이면적 화자가 어떤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작품 정리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빈칸 다 넣었지 여기까지는. 그럼 자 이제 이 아래 작품 정리 한번 가봐. 자, 여러분 시선 전개 방식 정리할 수 있어. 아침부터 점심에서 저녁까지 시간이니까 하루 일과를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지 얘들아? 시간의 흐름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시간의 흐름인데 순서대로 흘러가요? 아니면 거꾸로 흘러가요? 순서대로니까 순행적. 순행적 구성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순행적 구성으로 농민들의 하루 일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의 하루 일과를 제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혹시 얘들아 한자가 혹시 많이 있을까? 한자가 무림산중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뭘 많이 썼냐면 순우리말을 엄청 많이 썼다. 그럼 여러분 사대부들이 순우리말을 더 많이 쓸까? 아니면 평민들이 순우리말을 더 많이 쓸까요? 평민들. 그치? 그러면 이 작품이 완전 평민들이 쓴 작품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순우리말과 그 다음에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농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상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낫을 가지고 도끼를 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다 일상어들이 되는 거지. 혹은 여러분 뭐도 많이 썼냐면 음성상징어도 썼다 얘들아. 아까 곰방대를 톡톡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그치? 음성상징어들 이런 것들이 얘들아 일상어면서 순우리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도끼, 막 음성상징어 이런 것들, 곰방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농사일을 하는 하루 동안의 과정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일상어를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 그럼 이거는 꾸며내서 얘기한 걸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하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화자가 여러분한테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많이 썼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해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미지로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얘들아? 시각적,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 콧노래, 짧은 소리, 긴 소리 이런 소리를 낼 거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청각,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작품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러면 자, 이 작품은 평민들의 삶이 너무 잘 드러나죠. 그리고 사설시조의 특징 잘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사설시조의 특징 우리 아까 정형성 있다고 했잖아. 종장에 어디가 얘들아 사문절이라고? 첫음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첫음보 한번 딱 봐봐. 첫음보 보니까 얘들아 우리 뭐라고 들어가 있어 얘들아? 글자, 세 글자. 석양이. 이게 들어가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석양이가 바로 여러분 정형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부분이 정형성.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사설시조 하나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가사의 작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보충교재 얘들아 관동별곡도 들어가고 교과서에서 아직 한반도 있고 안한반도 있지만 상충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뒤로 넘어가서 6쪽에 여러분 우리 가사를 정리해보자. 여러분 우리 지금 갈래 고전 시가의 갈래를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딱 지금 벼르고 계셔. 얘들아 뭐 배웠어 얘들아? 향가 배웠지? 또 뭐 배웠지 얘들아? 시조 배웠지? 이제 뭐 배울 거야 얘들아? 가사를 배우는 거야. 그럼 이 세 개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가보자. 여러분 이 가사는 고려 말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갈래예요. 여러분 시대가 똑같은 작품이 있다. 가사랑 시대가 똑같은 여러분 갈래가 뭐 있었지 얘들아? 시조, 그치? 그래서 여러분 시조하고 가사가 형식이나 얘들아 이런 시간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얘가 시조도 동일한 시간대에 나왔던 향유 시간이 똑같죠 여러분? 시조와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야. 시조와 비슷한 시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보는 이 가사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상충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되게 짧은 편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는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총 다 해서 58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 130몇 줄 있어. 엄청 긴 작품들이야. 근데 관동별곡이 기냐? 그것도 아니야. 관동별보다 더 긴 것도 있어. 1000줄이 넘는 작품들도 있어요. 엄청 길죠? 그러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소설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그런데 리듬감이 있어. 왜? 운율을 쓸 거니까.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운율도 느낄 수도 있고 소설처럼 느껴지는 작품이라서 성질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운문과 이런 운문이 시야 얘들아. 그 다음에 산문은 여러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시와 이야기의 형식의 딱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간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조에서 배우고 있다고, 가사에서 여러분 이 시가에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표기 방식이 이런 봐봐. 조선시대에 유행했다고 했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뭘로 표기될 거예요? 국문으로, 한글로, 그치? 그래서 여러분 한글이 창제되었기 때문에 국문, 한글로 표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시조랑 똑같아. 시조를 여러분 만든 계층이 누구였지? 사대부였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사대부들이 먼저 써요. 다른 점은 여러분 이제 기녀들이 여러분 이제 가사를 쓴 작품은 없어요. 기녀들은 시조만 대부분 많이 썼어. 그러면 여러분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만 글을 많이 썼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 얘들 한글이 보급됐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조도 사설시조도 누가 대부분 노래 많이 불렀어? 평민들도 써.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자들도 쓰는 거야. 부녀자들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똑같이 이러면 시조와 향유 계층이 거의 비슷하다. 기념만 빼고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형식으로 올라갈게요. 자, 여러분 얘도 선생님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서사, 본사, 결사라고 되어 있지. 얘도 3단 구성이야. 그러면 얘도 3단 구성이라고 딱 써주고, 그럼 우리 지금 배운 작품들 중에서 얘들아 시가들 중에서 여러분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 여러분 순서대로 우리 한번 쫙 얘기해보자. 뭐가 있었지 얘들아? 식구체 향가. 그치? 여러분 향가에서도 식구체 향가가 3단 구성. 그다음 두 번째 시조. 그렇지? 그리고 가사야. 알겠지? 그래서 그 3단 구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각 얘들아 줄마다 뭘 표시해놨냐면 끊어읽기 단위를 표시해놨어. 여러분 끊어읽기 단위가 뭐였더라? 음보. 그치? 음보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네. 얘가 사음보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사음보 나오면 여러분 글자 수 무조건 패키지로 같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음수율이 뭐였어? 3, 4조, 4, 4조야. 그치?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시조는 무조건, 가사는 무조건 사음보 3, 4조, 4, 4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요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쵸? 이게 무슨 표시냐면 아까 얘들아 줄수 많은 건 얘들아 1000줄이 넘는다고 했었잖아. 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야. 연부분이 없어. 그러면 연부분 없이 쭉 이어지는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연속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줄게 얘들아. 얘는 연부분 없이 사음보가 쭉 이어진다. 그래서 연구분 없이 사음보가 쭉 이어지는 형식을 여러분 이걸 연속체라고 해요. 사음보 연속체. 알겠지? 연속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3단 구성인데 좀 달라. 그치? 그래서 여러분 3단 구성이지만 얘는 연속체라고 하는 형식이 하나 더 붙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결사를 가보자. 여러분 결사도 많은 애들은 막 20줄이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행이 있죠. 마지막 행. 결사의 맨 마지막 행. 마지막 행이 얘들아 무슨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행이 첫 음보에 3음절을 가져. 첫 음보에 3음절을 가져.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보에 얘들아 5음절 이상이 나와야 돼. 5음절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음보에는 4음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음보에는 세 글자나 네 글자가 나와요. 그럼 뭐랑 똑같아? 시조 종장이랑 똑같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행이 누구랑 똑같냐면 얘들아 시조 종장 형식과 동일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가사의 맨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 형식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이름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향가랑 이름 똑같거든요. 낙구라고 불러요. 이름 낙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19체 향가의 낙구는 여러분 뭐였지 얘들아? 9번째 구에 있는 감탄사. 그치? 얘는 여러분 시조 형식이 동일한 게 낙구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낙구인데 여러분 쓰임새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얘들아 학교에서 선생님들 꼭 물어보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작년, 재작년 다 똑같이 문제 내셨거든 얘들아. 그래서 형식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낙구가 정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래 한번 내려와 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 가사는 종류를 크게 두 개의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정형성을 잘 지킨 가사가 있고 정형성에서 어긋나는 가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지켰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맨 마지막 행에 낙구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변한 거는 맨 마지막 행에 낙구가 없는 애들을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형식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래서 낙구가 있는 애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킨, 격식을 잘 지킨 가사라고 해서 얘를 정격가사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격식에서 어긋나고 변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격식을 변했다라고 해서 변격가사라고 불러.
그러면 이러면 정격하고 병격은 맨 마지막 행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시조의 형식이 있냐 없냐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사의 전개 양식을 한번 볼게요. 이러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오면서 아까 얘들아 우리 사대부들이 평민 부녀자들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대부들 시조에서 형식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잘 지켜서 평시조 썼지. 얘도 형식을 너무 잘 지켜. 그래서 정격 가사를 쓰네. 자,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 형식에서 좀 어떻게 될까? 평민들이 쓰니까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가사를 쓸까 얘들아? 변격 가사를 쓰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주제 거의 비슷해요. 자, 여러분 주제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사대부들이 쓰니까 어디에서의 즐거움과 안빈납도를 얘기할 거냐면 자연. 그치? 자연에서의 흥취를 얘기한다. 시조랑 똑같아. 자, 여러분 유교적인 여러분 무슨 사상을 중요시 여길 거냐면 충의사상. 그치? 임금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분지정 이거 강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배 가서 쓴 작품을 유배가사라고 하고 여행 가서 쓴 작품을 기행가사라고 하고 내방 가사는 여자들이 쓴 거야. 여자 사대부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 내방은 여자들이 기거하는 방이거든. 그래서 여성 사대부들이 쓴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 얘들아? 허균의 누나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허난설원이 내방가사의 완전 대표적인 사람. 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면 사대부의 가사 전통 그대로 이어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안 쓰는 건 아니야. 사대부도 오히려 더 많이 써. 더 많이 쓰지만 평민들이나 부녀자들은 삶의 애환, 부녀자들의 삶, 시집살이 막 이런 것들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주제가 좀 더 어떻게 됐어 얘들아? 넓어졌지. 확대가 되네. 주제가 확대가 된다. 자, 선생님 그럼 위로 올릴게. 자, 그러면 이 작품들의 가사에 어떤 가치관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는 사대부들의 가치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교적 이념은 효와 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효하고 충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효하고 충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념이지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것들을 주제로 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들을 중요시 여겨. 그러면 사대부들이 이상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교적 가치지. 이념적 가치들인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좀 추상적이고 여러분 이 이념적인 걸 관념적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유교에 대한 관념을 많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유배를 갔어. 유배를 가면 사실 여러분 유배 생활이 어땠냐면 진짜 열악해요. 왜냐면 대부분 섬이나 완전 얘들아 그 북쪽에 엄청 추운 곳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로 묵는 숙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하나 선점을 해요. 근데 그 대부분 그 백성은 대부분 세금을 많이 못 냈거나 아니면 여러분 뇌물을 안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딱 선정해요. 그 사람들 선정한 다음에 그 유배 온 사람을 그 사람의 집에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 유배 온 사람을 얘들아 이 집주인이 잘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지. 그래서 얘들아 대부분 어디서 생활하냐면 마구간이나 이러면 옛날 집에 이렇게 초가집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신발 신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신고 올라가는 이렇게 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얘들아 좀 걸터 앉을 수 있는 이런 툇마루 같은 조그만 요 정도는 마루 같은 거 있거든? 여기서 재웠대. 여러분 사대부인데 얘들아 이런 곳이나 마구간에서 말이랑 소랑 같이 자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얘들아 옷도 한 벌. 그래서 옷도 여름에 겨울에 똑같은 옷만 계속 입어야 돼. 그럼 여러분 옷 빨 수 있어 없어? 옷을 못 빨겠지. 그래서 옷에서 그 얘들아 벌레 썩은 냄새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밥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가난한 농민들이 못 주겠죠. 그러니까 돌하고 쌀이 많이 섞여 있는 거에다가 간장만 이렇게 밥을 줬대. 그럼 사실 여러분 유배를 가면 임금님 원망할까 안 할까? 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상황이면.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유배 가사에서 임금님 자기를 죽이지 않고 얘들아 여기를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해. 자, 선생님 같으면 그런 말 안 나올 것 같거든 얘들아. 그래서 조선 전기의 유배 가사들은 임금님 덕분에 제가 잘 생활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거 거짓말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똑같은 유배 가사인데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걸 사실적으로 다 기록을 해요. 이런 작품들이 만분가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 그러면 추상적이었던 애들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들아 우리 논박가나 기음매고도 얘들아 봐봐. 일상에 있었던 거 그대로 썼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조나 가사가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가치관이 많이 반영돼서 여러분 많이 반영돼서 작품들의 주제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사대부들도 마찬가지. 사대부들도 맨 처음엔 이런 작품만 쓰다가 이런 작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사를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딜 가냐면 상충곡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7조. 자, 여러분 상충곡에 여러분 이제 이 작품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볼게.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예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가사야. 그래서 여러분 성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작품이 조선 최초의 가사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사의 형식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목을 보면 제목을 한자된 거라서 선생님이 써놨는데 봄을 감상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글의 제재가 봄이야. 봄을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 옛말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옛말은 선생님 옆에다가 현대어풀이를 써놨잖아. 그래서 그 현대어풀이를 차근차근 좀 읽어주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어 뜻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여러분 홍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자. 여러분 홍진에서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표시할 거 있어. 자, 여러분 여기 진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까? 얘들아 진짜? 여러분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 맨 아래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선생님 글자 확대를 엄청 해줄게요. 여러분 여기 아래 무슨 글자 들어가 있어? 흑토자 들어가 있지? 흙먼지가 위로 슉 올라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먼지가 슉 올라온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가 먼지 진자예요. 그럼 자 고전 시가에 먼지 진자가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속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속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얘들아 청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 진짜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러분 청진은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속세. 진세라고 만약에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진세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속세. 그치?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진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속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붉은 먼지라는 뜻은 그냥 속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속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속세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맨날 뉴스 보면 여러분 사건 사고 나오죠. 누가 얘들아 물건을 빼앗아서 누굴 죽여서 누굴 때려서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속세는 이런 갈등이 많은 곳이야. 왜 갈등이 일어나? 돈 때문에. 왜 갈등이 일어나? 내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세는 내 욕망과 돈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이 속세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안 좋아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속세는요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세에 여러분 묻혀있는 분들아, 그러면 거기 속세에 꼭 박혀서 살아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사람들아라고 이름을 부른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부르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네. 선생님 빈칸 안 썼지만 얘들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속세에 꼭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 생애가 어떤 거 같니? 이내 생애는 내 생애가 어떤 거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속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보기엔 내 삶이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에 많냐면 래퍼들이. 이러면 랩하는 사람들이 내가 롤렉스를 찾는데 내 롤렉스 어때? 막 얘들아 집 보여주면서 나 혼자 산다 막 나와서 집에 얘들아 막 쫙 얘들아 막 금붙이들 딱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막 얘들아 돈뭉치 막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 어때?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 그럼 봐봐 내 삶이 어떤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건 자랑하려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내 삶이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 답이 정해졌어. 내 삶 훌륭해.
내 삶 정말 뛰어난 삶이야. 이러면 답이 정해진 거거든요. 답이 정해졌는데 질문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요? 서리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서리법에 자기 삶에 대한 여러분 뭐가 들어가냐면 선에 아래 다시 써주겠지만 만족감과 여러분 이걸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낸다. 만족감, 자부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초성에 니은이 나오잖아요. 니은이 나오면 그냥 안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안 읽으면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거든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 얘들아? 예, 사람이야. 아래 안은 아나, 으로 읽으면 돼. 그러면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들은 뛰어난 성인들이 많거든.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풍류, 여러분 풍류는 즐기는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즐기는 마음. 근데 여러분 풍류는 아무 데서나 즐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연에서 즐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에서 즐기는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러면 우리 미치다라는 건 여러분 거기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옛사람의 풍류가 있으면 그 사람의 풍류하고 내 풍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풍류가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자나 맹자나 여러분 뛰어난 성현들이 얘들아 자연을 즐겼던 마음을 내가 따라가는 거 같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는 게 어떤 의도라고? 자랑하려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속세의 삶보다 낫다라고 하는 여러분 만족감이 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만족감. 속세의 삶보다 이러면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만족감.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미칠까? 이러면 질문을 했는데 답이 정해졌지. 얘는 미친다고 생각해.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서리법. 그 다음에 여러분 미칠까 몇 번 나왔냐면 2번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반복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세에 살고 있는 삶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삶 비교해. 혹은 또는 여러분 이 성인들의 얘들아 풍류하고 자신의 풍류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비교법도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천지간. 여러분 천지간은 온 세상이야. 온 세상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만한 아까 아로 읽기로 했어 얘들아. 나만한 이가 사람이지. 늙은이 할 때 그치? 이러면 나만한 사람이 하되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 이 말 쓰죠? 하영줍서. 여러분 하영줍서가 무슨 뜻이에요? 많이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우리 현대어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크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가 옛말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투리를 알면 고전 시가를 조금 그래도 얘들아 이해하기 쉽거든. 그럼 여러분 사투리 쓰고 있는 사투리 근데 요새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쓰는 거 한번 생각하면 좀 하영 줍서 막 이렇게 하영 준비해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하다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처럼 많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많지만 그쵸 여러분 이 세상의 절반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쵸?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많지만 살림. 여러분 살림은 여러분 산과 아까 얘들아 우리 숲풀림자 숲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산과 숲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산과 숲을 할 거는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자연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산은 자연의 일부죠. 숲도 여러분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가지고 전체 큰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비유법을 우리 무슨 비유법이라고 해 얘들아? 대유. 그치? 그러면 다 대유법은 일부를 가지고서 여러분 큰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일부가 보조관념, 전체가 원관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대유법을 썼으니까 살림은 그냥 여러분 산과 숲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자연. 그치? 그러면 이 자연에 아까 얘들아 묻혀 내가 묻혀 살고 있다라는 거야. 묻혀 여러분 소리 내서 읽을 거예요. 있어. 있어서 지락할 때 여러분 혹시 낙자 읽을 수 있을까 얘들아? 즐거울 낙자야. 여러분 즐거움을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오로 읽어볼게요.
으로 읽자. 를 것인가. 내가 모르겠니? 라는 뜻이야. 그럼 다시 내가 자연에 묻혀 있어서 즐거움을 모르겠니?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또 질문하네. 자기 즐거움 몰라요? 자연에 살고 있는 즐거움 알죠? 그러면 아는데 질문하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쓰는 거야? 서리법을 또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연에서 내가 얘들아 이곳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완전 자부심이 진짜 장난 아니다.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 지금 네 번째 줄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줄만 빼고는 다 얘들아 무슨 형용어미로 끝났어요? 다 의문 영어미로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뭐 한고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는가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게 모두 다 의문형 어미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 했냐면 질문의 형식을 쓴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질문의 형식들이 모두 다 나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자부심, 만족감.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의 형식은 자신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다. 여러분 상충곡은 수능에만 여러분 5번이 나오고 1, 2학년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12번이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진짜 중요한 작품이거든. 근데 나올 때마다 이거 꼭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수능에서 문제를 낸다라는 건 학교 선생님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동그라미 선생님 표시해 놓은 거는 내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산림이라고 하는 자연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엄청 긍정적인 곳이지. 근데 아까 맨 위에 얘들아 부정적인 공간 나오지 않았어? 홍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속세 부정적이고 자연 긍정적인 공간이니까 두 개가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 얘들아? 대조가 돼야 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대조법을 쓰고 있다. 혹은 뭐라고 할 거냐면 공간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공간의 대비라고 해도 돼. 칼이 좀 작지만 여러분 2개 쓸게요. 대조법, 공간의 대비.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줄까지 우리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위로 올릴게. 자, 여러분 5번째 수간목. 여러분 선생님이 수간목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놨어. 그치? 자, 이런 네모 표시한 이 수간목도 공간적 배경인데 내가 아까 어디에 묻혀 살고 있다고 했더라? 자연, 그치?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수간목이 뭐냐면요.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집을 짓고 살고 있냐면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초가집을 여러분 벽에 수만 읽으면 돼. 수만 읽을 거야. 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래? 알패 두고야. 그러면 알패가 뭘까 얘들아? 앞이야. 그렇지. 그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거 봐봐.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얘들아 지금 집을 어디다 그려놨냐면 여러분 이 물 앞에다 이렇게 딱 그려놨네. 그치? 그러면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은 자연 깊숙이 물이 있는 곳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가집은 여러분 사대부들이 정말 초가집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검소하고 자기가 정말 얘들아 가난하지만 자기는 청렴하게 살고 있다. 가난한 건 아닌데 청렴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초가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대부들이 쓴 작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태도 나와요. 안빈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태도는 안빈낙도 가난해도 괜찮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쓸 거예요. 선생님이 안분지조 자기 분수를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부심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송죽. 여러분 근데 송죽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 송은 소나무, 대나무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옆에 소나무, 대나무는 차마 그리기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나무로 그려놨어. 그럼 여러분 숲속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네. 그래서 우룰리가 뭐냐면 속이야. 속속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무들 사이에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해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무슨 풍자지? 바람. 월은 달이지. 바람하고 달도 다 자연이잖아.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서 자연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내가 뭐의 주인이 되었다?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그럼 보세요. 혹시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을 가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 건물 없어요?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으로 가면 나무 사이로 하늘을 딱 바라보면 이 세상에 딱 나만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딱 그게 그렇게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숲속 사이에 얘들아 강물만 있고 딱 집을 짓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곳이 얘들아 다 누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박하게 이 정도의 자연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게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풍월주의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게 화자가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바로 풍월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화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완전 자연에서 안 빈납도, 안 분짓도, 그 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사의 태도 하나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태도 자부심. 물론 태도가 많지만 자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러면 살림의 의미를 볼게요. 이러면 아까 우리 이러면 논밭가라 기읍매고에서도 이러면 무림산중이란 단어 있었지.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러면 무림산중은 내가 일을 하는 여러분 농사 일을 하는 터전이잖아. 그리고 농사일을 하는 일상적 터전이고 여러분 이곳은 내가 농사일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었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대부가 얘들아 어디를 벗어나서 얘들아 어디를 싫어했지? 속세. 그치? 속세를 벗어나서 뭘 즐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쓸게.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공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이 즐기는 풍류의 곳이고 이곳은 일을 하는 일상적 곳이니까 여러분 의미 같아 달라? 완전 달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 갈게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그러면 여러분 새봄이 돌아왔으니까 계절적 배경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해야 돼? 봄이죠? 근데 얘들아 엊그제 겨울이 지났다는 건 초봄일까요? 늦봄을 얘기하는 걸까요? 초봄이에요. 맞아요. 초봄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있어. 이게 바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려주는 계절적 시어들이야. 자, 여기서 계절적 시어 얘들아 총 5개 나올 거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여러분 도화가 무슨 꽃이냐면 복숭아꽃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숭아꽃. 자, 여러분 행화꽃이 무슨 꽃이냐면 살구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복숭아꽃하고 살구꽃이 모두 다 언제 피냐면 이거 다 봄에 피는 꽃이 아니라 완전 딱 얘네들이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벚꽃이 봄 중에서 제일 빠르게 피는 꽃 중에 하나잖아. 그치? 거의 3월 마지막 주부터 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화행화라고 하는 단어가 벚꽃이랑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파리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색깔도 똑같아. 벚꽃이 약간 무슨 색깔이지 얘들아? 분홍색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분홍색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분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이걸 홍색이라고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은 붉은색이라고 쓸게요. 분홍색이지만 옛날에는 붉은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무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면 지금 무슨 꽃이 막 흩날리고 있냐면 벚꽃하고 행화꽃이 막 피어가지고 온통 다 분홍색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분홍색 꽃이 아까 선생님 벚꽃이랑 비슷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꽃잎이 어떻게 될까 아니라 막 이렇게 흩날려. 그러면 이제 벚꽃 흩날리면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 흩날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냐면 석양리에 피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가 지고 있냐면 해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이지 얘들아?
노랗게 빨갛게 보이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석양이 지는 곳에서 꽃들이 막 흩날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아름다운 봄의 풍경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녹양방초는 여러분 녹양이 무슨 뜻이냐면 버드나무를 얘기를 해. 자, 버드나무인데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녹색이네, 초록색이야. 자, 그 다음에 방초가 풀이에요. 여러분 초가 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버드나무하고 여러분 풀이 초록색이래.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초록색이라는 표현보다 푸른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거든. 그 선생님이 얘네들은 푸른색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나무와 여러분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얘네들은 이런 풍경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풀들이 자라고 여기 얘들아 버드나무가 자라는데 버드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라는 나무야. 이렇게 여러분 딱 봄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축 늘어져서 자라는 나무거든. 이렇게 초록색하고 얘들아 그러면 분홍색이 쫙 비교가 딱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이나 아니면 봄에 꽃이 피면 여러분 꽃 색깔하고 얘들아 그 풀 색깔이 딱 대비돼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완전 시각적 이미지하고 색채가 딱 비교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우. 근데 여러분 우자 혹시 한자 읽을 수 있을까? 비우자야. 맞아. 근데 어떤 비냐면 가는 비. 가늘다란 뜻이거든. 가랑비가 내려. 여러분 봄에 얘들아 비 세게 안 내려. 여러분 비가 좀 촉촉히 내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있는 상황. 그럼 여러분 비 맞는 건 싫지만 비를 보는 건 좀 얘들아 그래도 약간 낭만 있잖아요. 여러분 비 내리고 이런 풍경을 화자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러분 모습 중에 여러분 푸르도다 이러면 저게 푸른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자 도다에다 동그란 표시할 거야. 자 도다는 감탄형음이지. 여러분 도다는 감탄형음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표현법 다 찾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 8번 9번에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이거 같이 볼 거야. 8번 9번에 색깔이 비교가 됐잖아요. 색채 대비가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 반대되는 색깔이 아니어도 딱 도드라져 보이는 색깔이 나오면 색채 대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걸 썼냐면 감탄형음을 썼으니까 얘들아 무슨 표현법 써야 돼? 영탄법 써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요걸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여러분 네 글자 자연물 나오고 네 글자 자연물 나왔죠. 그 다음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나왔어요. 응? 그리고 자연 나오고 자연 나온 다음에 애라고 하는 여러분 조사가 나오네. 그리고 그 뒤에 얘들아 피어있다 푸르다라고 해서 서술어가 나왔어.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우리 무슨 표현법이라고 해야 돼? 대꾸를 쓰는 거지. 그래서 색채 대비 영탄 대꾸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오감각 중에 시각적.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자가 완전 여러분 자연을 흠뻑 빠진 거야. 여러분 완전 감탄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칼로 조각을 한 건가? 이러면 말 안에다가 조각하다라는 뜻이야. 칼로 이렇게 조각을 했나? 붓으로 그려낸 건가? 여러분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지금도 쓰는 표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와, 그림 같다. 여러분 사진 같다라는 표현 쓰거든. 여러분 그림 같다라는 표현이 제일 최고야. 너무 아름답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진 것처럼 여러분 내가 조각한 것처럼 만들어진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여러분 자 칼로 붓으로 말아 그려 냈는가 냈는가. 여러분 문장 구조 비슷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꾸.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의미부터 볼게요. 봄날에 얘들아 이 경치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감탄인 거죠. 감탄. 자 근데 여러분 자연은 인간이 붓으로 인간이 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연을 만들어낸 건 누굴까요? 신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조화신공이. 여러분 여기 신이라는 단어 들어
들어가. 그럼 조화신공이 뭐냐면 신, 조물주. 이러면 조물주가 물 이런 자연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 얘들아. 조물주가 물물 대상마다 헌사하다. 여러분 헌사하다라는 단어 너무 중요해. 여러분 자 우선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옛날에는 야단스럽다라는 뜻이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 쟤는 왜 저렇게 야단스럽니? 라고 하면 뭔가 정신없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야단스럽다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꽃들 다 똑같이 생겼을까 얘들아? 다 다르게 생겼지. 여러분 이 풀들 무슨 다 똑같이 생겼을까 얘들아? 다 다르게 생겼지. 여러분 버드나무랑 여러분 이 행화꽃하고 얘가 도화꽃 다 똑같이 생겼을까? 다 다르게 생겼을 거지. 그러면 여러분 조물주는 자연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냐면 각양각색으로 만들고 있는 거네요. 다 다르게. 그러면 여러분 각양각색이 바로 헌사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조물주가 만든 자연물 모두가 각양각색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해준 거거든 얘들아. 이 표현은 여러분 칭찬하면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예찬. 칭찬하면 예찬적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 딱 3줄 남았으니까 3줄까지 2줄 남았으니까 2줄까지 하고 얘들아 잠깐 시작. 자 여러분 12번째. 그러면 여러분 화자 지금 이 아름다운 봄날에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숲속에 우는 새. 그럼 여러분 여기에 누가 울고 있는 거야, 얘들아? 새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새가 울고 있는데 새가 우는 새가 춘기, 봄 기운이에요. 봄 기운인데 얘들아 이 봄 기운은 긍정적인 기운, 부정적 기운. 긍정적, 너무 아름다운 기운이잖아. 그러면 이 봄 기운을 못 낼 겨워. 이런 겨워가 뭐냐면 못 이겨서란 뜻이야. 이게 못 이겨. 자, 수풀에 오는 새가 봄 기운을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자, 여러분 선생님 또 동그란 표시할 거야 얘들아. 로다 동그란 표시할게. 자, 여러분 로다는 아까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도다랑 감탄형음이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표현법 먼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표현법을 썼냐면 여러분 교태롭다. 너무 교태롭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무슨 표현법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영탄법 써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봄 기운을 느낀대. 그럼 봄 기운이라는 건 봄을 감상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감상하는 건 대부분 누가 하는 거냐면 인간이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걸 여러분 얘가 봄을 감상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써야 될까? 의인법을 써야지. 여러분 의인법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얘들아 그 뒤에 거 먼저 볼게. 무라일체이니 흥인들 다르겠니? 라고 질문을 해. 자 여러분 무라일체라고 하면 이 물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은 새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자가 얘들아 무슨 아자냐면 나 아자야 나. 그러면 여러분 나가 누구야? 화자지. 그러면 화자하고 대상이 일체는 여러분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치? 일체는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봐봐 여러분 새가 여러분 뭐 하고 있었냐면 와 봄이 너무 좋아. 봄을 막 감상해서 막 울고 있었거든. 그래서 막 소리마다 얘가 짹짹거리면서 막 이렇게 교태를 부리고 있었는데 화자랑 여러분 얘랑 똑같다라는 건 화자도 이 자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들아 막 감동의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대. 무라일체라는 건 대상과 내가 똑같다는 뜻인 거니까. 그러면 자연하고 여러분 나하고 감정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입을 써야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수풀에 오는 새는 감정이입까지도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지. 너무 아름답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새가 우는 흥이냐 내가 느끼는 흥이 다르겠니? 라고 질문을 한 건 같다 다르다? 같다. 그치? 답이 정해졌어. 잘 봐. 그럼 봄날의 흥취를 완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얘들아 무슨 용어미 쓴 거야? 의문용을 쓴 거지. 그치? 왜냐면 의문용을 가지고서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풀에 오는 새는 어떤 이미지를 그럼 두드러지게 쓴 거야? 새가 우는 거니까 청각. 그치?
시각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중요한 거 감정이입 있었죠? 이 감정이입 너무 중요해요. 수프레노세. 그럼 수프레노세 딱 밑줄 긋고 똑같은 거 여러분 찾으세요 하면 감정이입 찾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누구하고 누가 대조됐지 얘들아? 속세하고 이러면 자연 대조됐지. 그거 너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까 도화행화는 할 때 그 부분 표현법, 그 부분 중요해 얘들아. 그래서 상충곡은 여러분 전문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잠깐 쉬고 선생님 관동별곡 나갈게요. 여러분 우리 그 내신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할 때 일부러 얘들아 그 보충교재에 있는 지문들 넣어놨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관동별곡이랑 빈처랑 이대공자 이런 것들 했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관동별곡은 조금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사실은 이 가사의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관동별곡만 좀 해석할 수 있으면 고전시가를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고전시가의 대표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 좀 설명을 하면 위에다가 좀 빈칸이 있으면 거기다 써도 될 것 같아. 자, 이러면 정철은요. 여기다가 정리해줄게 선생님. 얘들아, 정철은 원래 여러분 이제 선조를 모시는 여러분 신하예요. 근데 이제 선조는 좀 약간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 그래서 여러분 딱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정철은 되게 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되게 과격하고 과감하고 이러면 앞장서는 성격이야. 그래서 이러면 선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정철이 먼저 다 해결을 해줘. 그러면 여러분 선조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막 고민되고 있는 걸 정철이 다 해결을 해주니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철 되게 아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왕이 누구 특정 신하를 너무 편애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지, 그치? 이렇게 막 하소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모함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정철에 대한 모함이 너무 심해졌고 그리고 정철도 약간 너무 기고만장해졌어. 그래서 약간 술을 맨날 처먹어. 그래서 그러면 술 마시고 조회해 가. 술 마시고 얘들아 임금님을 만나러 가. 술 마시고 얘들아 이 궁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술 마시고 얘들아 직장에 출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철이 이런 여러분 안 좋은 평가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선조가 유배를 보낸 건 아니고 조금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쉬다 오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 쪽인 전남 창평을 은거지로 삼아서 이곳에서 자연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내려왔냐면 여러분 한양에서 내려왔죠. 한양에서 전남 창평으로 쭉 내려왔거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제주도에서 서울 갈 땐 무슨 표현 쓰냐면 나 서울 올라가 이런 표현 쓰고 서울에서 제주도 내려오면 나 제주도 지금 내려갈 거야 이런 표현 쓰거든. 그러면 이때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한양에서 여러분 전남 창평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은거하고 한양은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내가 이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임금님을 모시고 싶죠. 근데 임금님이 너 좀 놀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관직에는 갈 수가 없어서 이 자연에서 놀면서 여러분 은거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자 강호 이러면 강호니까 강과 호수야. 아까 배웠던 표현 그대로 생각해봐 얘들아. 강과 호수라고 하는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서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 자연을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1번에 얘들아 원관념이 그럼 뭐냐면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표현법이 그러면 여러분 일부를 갖고 전체를 표현했으니까 대유법. 그치? 자 그러면 이 강호에 병이 깊었대. 그러면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에서 병이 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 이걸 한자성어 암기하셔야 돼요. 천속구왕 연하고질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 의미 옆에다 써줄게 얘들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사병. 자연을 사랑해서 생기는 병. 연하고질. 여러분 고질병이 든다는 표현 쓰잖아 얘들아. 고질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얘기하는데 자연에서 고질병이 들었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자연을 상사병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중림. 여러분 여기 림자 또 들어간다. 림자가 뭐야 얘들아? 숲을 림자지. 그치? 대나무 숲 속에 누워 있었대. 그럼 진짜 대나무 숲 속에 누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중림이 봐요. 전남 창평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거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남 창평. 그러면 이 중림은 아까 배웠던 여러분 무림 산중하고 산림이 있으면 누구랑 의미가 비슷한 걸까? 산림이랑 의미가 비슷해야 돼. 성춘국의 산림. 왜? 자연에서 은거하면서 자연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는 여러분 상춘국에 있는 산림이랑 비슷한 단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갈게요.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자, 상춘국 산림이 아니라 상춘국의 산림이랑 똑같은 말.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관동 800리가 이쪽이야. 이쪽. 그러면 지금 약간 강원도 있는 쪽이다. 그치? 그래서 강원도에서 동해바다로 내려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못 미쳐?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임금님이 나에게 방면을 맡겨주셨대. 내가 이제 어딜 가냐면 관찰사로 가는 거예요. 사도야, 사도. 그럼 이곳에 사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관동 800리는 여러분 내가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받은 거네. 그러면 임금님이 다시 자기를 뭐 해준 거예요? 여러분 내려보내셨다가 다시 관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들아 자연을 즐기다가 어딜 가냐면 이제 공적인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맡긴 주체는 그럼 누가 돼야 될까? 나한테 관찰사를 맡긴 게 누구야 얘들아? 임금님, 왕. 그렇지. 그러면 임금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조야, 선조. 그래서 와 이러면 와라고 했으니까 이런 무슨 표현법이 들어간 거야? 용탄법 써야지. 감탄사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3번은 영탄법. 여러분 성은이 갈수록 망극하다. 우리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 이제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뭐라고 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성은이 망극하다라는 건 임금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금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여러분 감사함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옛날 말로 쓸게요. 역, 군, 은이라고 해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 역군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가 자연에서 생활하다가 여러분 임금님이 관직을 다시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또 위로 올라가서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사실 여러분 어디에 있었지? 내가 전남에 있었잖아. 그런데 연추문을 들이달아서 경해남문을 바라보며 자, 여러분 연추문이 어디냐면요. 선생님 여기 그림에다 그려놨어. 경복궁이야. 경복궁도 얘들아 서쪽문, 정문, 남쪽문, 북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서쪽문을 여러분 이걸 연추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서쪽문은 대부분 사대부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야. 그러면 사대부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러분 경해남문을 바라봤대. 그러면 여러분 경해남문이 어디냐면 여러분 경복궁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경복궁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이런 정문 엄청 크거든. 그 정문을 한 1km? 1km 정도 조금 이렇게 걸어가면 궁궐이 딱 보이는데 그 궁궐에 얘들아 바로 왼쪽을 딱 보면요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연못에 여러분 누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경회루라고 해요. 그 경회루 바로 뒤쪽에 얘들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긍정전이거든. 긍정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 가운데 딱 앉아있고 신하들 양옆으로 쫙 있는 장면 있지. 그 임금님이 얘들아 조정에서 일을 보는 곳을 긍정전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경해남문은 임금님 계신 곳인 거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전라도에서 있다가 어디로 온 거야 얘들아? 한양으로 와서 임금님이 계신 경해남문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봐봐 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전남에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 있을 거잖아. 말 타고 가도 얘들아 한 2주일 걸릴 거거든? 그 여정 여러분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다 빼버렸죠? 이걸 생략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여정을 다 생략을 해버리면 여러분 좀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빨라. 맞아. 그래서 속도감 있게 서술을 해줘. 그러면 속도감 있게 서술을 하니까 여러분 뭐를 계속적으로 제시하면 속도감 있게 제시하는 거냐면 공간의 변화를 계속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비약이 날아다닌다는 뜻이거든. 날아다닌다는 건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여러분 서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을 계속 제시해주거나 비약적 서술, 여정을 생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정을 생략해서 제시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속도감 있게 제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또 갈게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임금님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서 옥절이 앞에 있네. 그럼 여러분 임금님께 감사합니다. 임금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뒤돌아보니까 선생님 얘들아 옥절을 뭐라고 써놨어 얘들아? 임명장. 그치? 옥절은 임명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옥절은 이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 주는 거네. 미안해.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냐면 관찰사의 상징물이야. 미안해. 관찰사의 상징물을 얘기하고 그러면 화자의 신분을 확인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야 할 때 암행어사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신분을 알려주는 게 뭐였지 얘들아? 마패. 그것처럼 여러분 이 옥절은 진짜 종이로 된 건 아니고 마패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내가 나는 관찰사다 이걸 보여주는 여러분 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옥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여기가 한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자. 자 이제 한양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얘들아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맡은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양이거든 얘들아. 여기까지를 가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여정을 이제 설명할 거야. 자 평고역에서 말을 갈아서 흑수로 돌아가니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말을 한번 타면요 말이 한 30리에서 한 40리 정도까지는 한 말로 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30리하고 40리면 대략 한 12km에서 16km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서귀포가 한 30km 정도가 되니까 서귀포 한 중간 지점에서 말을 한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을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말을 갈아타는 곳을 평구역이라고 해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탄 다음에 흑수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말은 눈깔이 돌았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눈깔이 돌아서 말을 갈아탄 다음에 새로운 말로 말 타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도 봐봐 얘들아. 공간을 계속 공간만 설명하지. 그러면 여러분 공간의 변화를 계속 주는 거야. 공간의 변화를 계속 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 속도감이 있다 없다? 속도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생략법을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음영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밑줄 그어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여러분 중림, 그 다음에 연춤은, 그 다음에 경해남문, 평구역, 흑수, 화자가 강, 공간은 다 이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로 왔냐면 원주로 온 거예요. 원주로 왔더니 원주에 얘들아 유명한 강이 있어. 그 강 이름이 섬강이야. 원주에 유명한 산이 있거든. 그게 치악산이야. 그래서 섬강이 어디니? 원주가 어디니? 이런 뜻이야. 그러면 원주가 어디니? 치악산이 여기야. 원주가 여기야.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지가 질문하고 지가 답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무슨 편법을 써야 될까? 자문자 답을 쓰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왜 둘 다 원주라고 했냐면 섬강하고 치악산 모두 다 원주에 있어서 그래 얘들아. 그래서 원주가 어디니? 원주 여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원주도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앞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 내가 자연에서 생활했다라는 거 하나.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공간을 생략법을 써서 에다 계속 비약적 서술을 사용해서 속도감 있게 서술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여러분 이제 어디로 오냐면 소양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여러분 소양강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여기 소양강이거든. 그러면 한양이랑 거리가 어때들 좀 떨어졌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소양강이 강인데요. 소양강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이런 그곳을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강물의 원류죠. 강물의 근원을 가보면
이렇게 물이 떨어져. 똑똑똑똑 샘물이거든 샘물. 이 샘물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소양강이라고 하는 강을 만들고 그 강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징이 얘들아 강물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어디로 많이 흐르지 얘들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많이 흘러. 왜냐면 동쪽이 지대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소양강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한강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한강의 원류가 소양강이에요. 소양강이 한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양강에 와서 소양강에서 내려가는 물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 근데 어디로 가야 되라? 한양으로 갈 거거든. 그럼 봐봐. 소양강을 여러분 여기 아래 쓸 거야. 소양강에 가봤더니 소양강은 어디로 갈까? 한강으로 가네. 근데 한강은 어디에 있지? 한양에 있어요. 여러분 서울이니까 옛날 말 쓸게요. 한양이에요. 한양에 있네. 한양은 누가 살고 있는 궁궐이지? 임금이 사는 궁궐이 있는 곳이네. 그래서 임금이 사는 궁궐을 떠올린 거야. 그러면 이 궁궐 속에는 임금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소양강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임금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임금님을 생각하는 태도를 영군지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양강 너무 중요해요. 소양강 얘들아 무슨 태도 만든다고? 영군지정을 만든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영군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소양강 하니까 마인드맵처럼 얘들아 한강을 떠올렸어. 한강이니까 한양을 떠올리고 한양이니까 임금님을 떠올리는 거야. 이걸 연상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표현법은 연상법을 쓰고 있다. 연상법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시. 여러분 고시는 혹시 고자 무슨 고자인지 알 수 있을까? 정선배. 외로울 고자거든. 외로운 신하야. 여러분 왜 신하가 외롭냐면요. 지금 임금님을 뭐 했잖아요? 떨어져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시는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 자기 자신, 정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화제. 자, 그러면 내가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얘들아. 내가 거국 나라를 떠나니. 여러분 나라를 떠났다는 건 임금님이랑 멀어졌더니 백발 머리가 하얗게 새서 머리가 하얗게 많기도 많구나. 흰머리가 많구나 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흰머리 대부분 왜 생겨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맞아. 그러면 여러분 정철은 임금님이랑 떨어져서 지내니까 자기 너무 스트레스래. 임금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임금님 잘 계실까? 내가 옆에 안 있는데 임금님이 잘 지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하얗게 됐다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영군지정이 아니에요. 우국지정이 나라 걱정이야. 임금님이 충신이 없으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 고신거국은 우국지정이 들어가고 소양강은 영군지정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각 구절마다 태도 같아 달라?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디로 오냐면 여러분 이제 동주라고 하는 곳으로 왔어요. 동주에서 밤을 겨우 새워 북관정에 올라가니 여러분 자 정자 동그라미 표시할 거야 한자에다가. 여러분 이 정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무조건 정자라고 해석해야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정자 위에 올라간 거야. 정자 위에 올라가. 그런데 이 동주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철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여기다 써놨지. 철원 지역이라고. 이 철원이 얘들아 후고구려의 수도였어. 근데 후고구려는 누가 나라를 세웠지? 나 후고구려? 궁예. 그치? 그래서 여러분 궁예를 생각을 할 거야. 이곳에 가서. 자, 우선 얘 후고구려의 수도 지역이니까 이러면 이 후고구려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정철은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시대 때 후고구려는 망했어요? 아니면 아직 번성해요? 망했죠. 그러니까 나라는 망할 수도 있구나. 나라라고 하는 건 번영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공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흥행하고 망하는 걸 흥망성쇠라고 얘기를 해. 이게 나라의 번영과 쇠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자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가서 여러분 뭘 하냐면요. 자, 선생님이 얘들아 그림 그려놓은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지금 북간정이 낮은 곳이래, 높은 곳이래, 높은 곳이래. 그래서 여러분 정철이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서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원 지역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어. 그러면 북간정 이 여러분 제일 높은 곳에서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서울 삼각산 제일봉이 어쩌면 보일 것만 같아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어디쯤 온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다면 여러분 여기가 한양이고요. 철원 지역은 약간 이쪽이에요. 아까 소양강 있는 쪽이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 삼각산,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삼각산을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삼각산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삼각산 제일봉은요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삼각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삼각산 제일봉이 보일 것 같다라고 해서 얘를 생각하고 있는 건 보이는 게 아니지. 생각하고 있는 건 한양을 생각하네. 근데 여러분 한양은 여러분 누가 살고 있는 궁궐이 있다고? 임금님이 살고 있는 경복궁이 있는 거야. 그 경복궁은 임금님을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 아까 배운 개념이죠. 이건 무슨 편법을 쓴 거예요? 연상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상법을 통해서 임금님을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태도? 연군 지정. 거기다 갈로 선생님이 안 써놔가지고 갈로 이렇게 딱 닫아줘.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여러분 삼각산 제일봉을 보면서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여러분 삼각산 제일봉 안 보여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왜 이 말 하냐면 많이 나와서 그래 나 시험에. 자 여러분 봤다 안 봤다? 삼각산 제일봉 안 봤어 얘들아. 못 봐. 그래서 여러분 삼각산 제일봉은 본 곳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곳이에요. 생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원래 지금 아까 이번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고3 모의고사에도 이번에 이렇게 관동별곡이랑 비슷한 작품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똑같이 나왔어요 얘들아. 여기서도 내가 간 곳, 안 간 곳 이거 무조건 물어봐. 여러분 관동별곡은 여행을 많이 지금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여기 갔는지 봤는지 이러면 이거는 내가 가서 뭘 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봐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누굴 그려놨냐면 이제 궁예를 그려놨어요. 아까 얘들아 여기가 철원 지역이잖아요. 철원 지역이니까 여러분 임금님도 생각나지만 누구도 생각났냐면 궁예왕도 생각이 나는 거야. 궁예왕의 대궐터 아까 철원 지역이었지 얘들아. 이곳에 내가 와보니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철원에 가면요 대궐터가 남아있어요. 주춧돌은 남아있거든요. 주춧돌은 남았는데 얘들아 대궐이라든지 얘들아 이 궁궐이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만 지적이냐면 까마귀하고 까치만 지적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번영했던 나라가 얘들아 한순간에 망해서 궁궐조차도 없어진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옛 대궐터를 방문해보고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 그럼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여에 가서 백제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러면 경주로 간 다음에 아 경주에 신라가 이렇게 천년의 역사가 아주 깊었는데 이 문화유적은 남아있는데 신라는 없네 이렇게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느끼는 태도가 여러분 뭐냐면요 나라가 망한 걸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걸 맥수지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모의고사 그 문제 넣었던 거에도 이거가 맥수지탄이라는 단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나라 잃은 한탄 이거를 얘기를 했었거든. 요거의 나라 잃은 한탄이야. 근데 여러분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또 비교하는 게 하나 있다 얘들아. 풍수지탄. 혹시 풍수지탄이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풍수지탄?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건데 풍수지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한탄이야.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한탄. 그러면 풍수지탄하고 이 맥수지탄 음이 같아달라. 다르지? 그러면 여러분 이 풍수지탄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는 선지는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어떤 여러분 또 감정이 느끼냐면 아 이렇게 한순간에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허무해. 나라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허무하거든. 이렇게 허무한 감정 우리 제망매가 할 때 배웠잖아. 인생무상이야. 맞아. 이러면 인생무상 느껴. 이러면 제망매가에서 인생무상은 죽음에 대한 인생무상이었고 여기는 여러분 나라 잃은 여러분 인생무상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기냐면 여러분 오작이 지적인데 까마귀 까치가 지적인데 까까 이거 무슨 이미지야? 청각.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청각적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맥수지탄하고 인생무상의 감정이 이렇게 끄집어내진 거예요. 감정이 끄집어내지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얘들아? 환기. 그치? 그러면 자 선생님 이건 빈칸 안 만들었어 얘들아. 그러면 얘 오작의 네모표 시작가 얘들아. 오작은 내 감정을 끄집어내준 애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환기시키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까마귀 까치가 내 감정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자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후고구려가 이렇게 주춧돌밖에 안 남았을까? 그래서 얘 까마귀한테 물어봐요. 천고 아주 오랜 시절 흥하고 망하는 걸 너는 아니 모르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럼 까마귀하고 까치가 사람도 아닌데 너 아니 모르니라고 물어봐도 얘네가 대답을 할 수 있어 없어? 대답 못하지. 근데 얘네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말을 건네고 이러면 사람인 것처럼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오작에게 얘들아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의인법을 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여러분 철원 지역은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철원에서는 첫 번째 임금님을 연상해서 무슨 감정 느꼈다? 영군지정 느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궁예왕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 뭐하고 뭘 느꼈다? 맥수지탄, 인생무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여기서는 철원에서는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얘들아 어느 지역으로 오냐면 여러분 이제 강원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다스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스리는데 사또가 머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관덕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관덕정이 얘들아 옛날 제주 사또들이 지냈던 곳이잖아. 그런 곳이 얘들아 강원도는 어디 있었냐면 회양에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저기다 지금 다 회양이라고 그림을 그려놨죠. 그쵸? 해양 지역에 와요. 자기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강원도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자. 해양 옛 이름이 마침 같구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중국에 해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중국도 해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급장류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급장류가 얘들아 해양 지역에 뭘로 왔냐면 얘도 관찰사 같은 사람으로 온 거고 근데 그러면 정철도 지금 강원도 해양이라고 하는 곳에 뭘로 왔어 얘들아? 관찰사로 왔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이 중국의 급장류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면 이러면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요.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해 먹을 농사치가 나와도 사실 풍년이야. 근데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3년 먹을 양식, 5년 먹을 양식들이 계속 나왔대. 그만큼 여러분 윤택하게 뭔가 얘들아 농사를 잘 짓게끔 도와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면 백성들이 얘들아 먹을 게 풍부하니까 여러분 뭐 강력범죄 같은 게 일어날까 얘들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급장류가 다스렸던 이 지역이 완전 태평성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급장류는 정치를 너무 잘했죠? 바른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럼 바른 정치를 했다라는 게 바로 선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정치야. 착할 선이야 얘들아. 바른 정치를 해서 태평성대를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마침 정철도 관찰사로 왔는데 여러분 마침 이름이 급장류가 다스렸던 지역 이름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이 사람처럼 선정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하고 급장류를 뭐 하고 있냐면 동일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똑같다고. 이게 동일시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볼게.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요.
이런 옛날 한나라 중국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 옛날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하지 얘들아? 고사 인용. 그치? 고사 인용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시고의 여러분 현대풀이를 봐봐. 뭐뭐 하는 구나. 무슨 표현법이야? 영탄법을 쓰지. 영탄법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정철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급장류의 풍채, 이런 풍채라고 하는 뜻이 얘들아 몸, 모습이란 뜻이거든요. 몸, 모습. 급장류의 모습을 얘들아 혹시 고처를 무슨 뜻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고처는 고치다 픽스의 뜻이 아니야 얘들아. 얘는 다시 어게인의 뜻이야. 옛날 말이야. 다시야 다시.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자, 그러면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안 해보겠니? 라고 물어봐. 이 말은 여러분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급장류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봐? 나를 통해서. 내가 급장류처럼 선정을 베풀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화자가 선정을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네. 내가 이 사람처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선정의 포부를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의 포부를 다짐한다. 그러면 여기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다시 안 보겠니? 라고 질문했지만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죠.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무슨 표현법 써야 돼? 서리법을 쓰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해양 지역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화자의 어떤 태도를 찾아야 돼? 선정의 포부를 찾아야 돼. 알겠지? 여러분 각 지역마다 무슨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가사는 3단 구성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서사, 본사, 결사. 아까까지가 서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라고 생각하면 돼. 왜? 강원도에 왔거든요. 자기가 다스리는 관동 800리에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본사야. 일단 선생님 여기 본사라고 써놨어. 자, 여러분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 때, 자, 여러분 영중을 선생님 지금 뭐라고 써냐면 가명이라고 썼거든요. 가명이 아까 얘들아 관덕정이에요. 제주도 관덕정. 관덕정은 누가 사는 곳이라고? 사또가 사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영중은 여러분 사또가 사는 곳을 얘기를 해. 관찰사가 사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를 관사라고 하니까 저는 관사라고 썼어요 얘들아. 자, 이곳이 무사하대. 무사하다라는 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가 정치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자랑 쩔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철은 자기 자랑 엄청 해. 그래서 영중이 무사하다라는 건 선정을 과시하는 거야. 자화자찬. 여러분 선생님 과시라고 쓸게요. 자화자찬을 해주고 있다. 자, 여러분 시절이 3월이래. 근데 여러분 옛날은 음력을 셌거든? 얘가 음력 3월이야. 그럼 만약에 양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월이라고 보면 될까? 음력하고 양력은 대략 몇 월 차이 나요 여러분? 한 달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양력으로 치면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월은 여러분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이잖아. 여러분 3월은 꽃샘추위 있으니까 춥고 5월은 덥고 그치? 4월은 완전 만연한 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봄일 때 화천, 이런 화천은 한자 그대로 읽을 수 있겠다 얘들아. 꽃, 신해야. 꽃이 얘들아 여기 꽃을 좀 너무 조금만 그려놓긴 했는데 얘들아 자 여러분 꽃이 있는 여러분 시냇물이 여러분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풍악산으로 뻗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야 금강산이. 그럼 잡아 봄이지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가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계절적 배경이 언제 얘들아? 봄. 자, 풍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이 사실은 여러분 봄의 이름이고 국내산이 여름, 그 다음에 풍악산이 가을, 그 다음에 계골산이 겨울인데요. 이거는 사실 봄이니까 사실 무슨 산이라고 써야 맞아? 금강산이라고 써야 맞는데 정철이 풍악산이라고 쓴 거야. 이건 두 가지로 보고 있어. 정철이 실수했거나
잘못 썼을 수도 있죠. 여러분 왜냐면 산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철이 실수해서 썼거나 아니면 여러분 두 번째는 금강산의 가을이 그렇게 예쁘대요. 진짜 최고로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그 가을산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 그래서 가을산에 버금가나. 자, 가을산에 버금가는 봄산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가볼게 얘들아. 자,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여러분 준비물이야. 준비물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철이 얘들아 딱 뭐만 들었어 얘들아 등 뒤에 조그만 보찜만 하나 들었지 얘들아 그치? 선생님 그림 그려놓은 거 봤을 때 이 보찜을 갖고 석경, 여러분 석경은 돌바닥이에요. 돌바닥을 막대를 짚었대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보찜 하나 이렇게 그러면 간소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1번 표시해 놓은 게 그러면 산에 오르기 위한 채비 준비를 한 거야. 백척동을 곁에 두고 만복동에 들어가니 그러면 여러분 백척동을 곁에 뒀다라는 건 여기가 일단 마을이라고 생각해봐. 여길 곁에 뒀다라는 건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지나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백척동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근데 만복동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만복동 폭포는 갔어 안 갔어? 갔어. 여러분 구분해야 돼. 자, 백척동 안 가요? 만복동 가요. 자, 그러면 왜 얘들아 폭포에 가게 되었냐면 영중도 무사해. 할 일이 없어. 왜? 지가 너무 정치를 잘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봄이잖아.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잖아.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금강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뭐 그려놨는지 알겠지 얘들아? 요거 폭포예요 폭포. 근데 여러분 이 만폭동 폭포가 진짜 커요. 선생님이 여기로 다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곳이에요. 그래서 정철이 만폭동 폭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은 같은 무지개. 얘들아, 은 같대. 은이라고 하면 여러분 색깔이 실버인데 고전 시가에서 은은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하얀색 같은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쵸? 둥글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게 생기니까 물줄기가 꼭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물줄기가 이렇게 길게 내려올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같다. 근데 무슨 색 무지개? 하얀색 무지개. 왜냐면 물이 세차게 내려오면 물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하얀색이 막 섞여 보여요. 그래서 그 하얀색 같은 무지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얘들 옥 색깔이 무슨 색이지? 약간 초록색 같은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 막 섞여 있는 색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옥색 같은 용의 꼬리. 근데 여러분 용의 꼬리 길어요 아니면 짧아요? 엄청 길죠. 그러니까 폭포가 긴 걸 용의 꼬리에 또 비유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용의 꼬리가 무슨 색 같다? 옥색 같대. 그럼 여러분 왜 옥색이냐면 파란색 물. 그러면 파란색 물과 물거품이 하얀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섞어서 돌면 여러분 폭포가 막 섞여서 막 얘들 내려오면서 뿜는 소리 10리부터 들리더라. 그럼 여러분 10리가 4km예요. 근데 여러분 4km부터 얘들아 폭포 소리 들릴까요? 이게 약간 개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뻥을 쳤으니까 얘들아 무슨 표현법 썼을까? 과장을 쓴 거야. 과하게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표현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1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는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다 폭포를 비유해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유법을 쓰는데 자, 이러면 뭐뭐 같은이었으니까 비유에서도 지류법을 쓰는 거고 무지개, 용의 꼬리라고 했으니까 은유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표현 하나 더 쓸게요, 여러분. 은 같은, 옥 같은, 뭐뭐 형식 비슷해. 100%를 썼다고 보면 되지, 그치? 이렇게. 자, 이미지 얘들아 무슨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까? 1번에는 시각, 그치? 시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아까 2번은 여러분 좀 과장해서 소리를 표현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과장법을 쓰고 있고. 그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이미지를 두드러지겠어? 청각. 그렇지. 그래서 폭포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애들은 모두 다 폭포의 보조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았대. 일단 우레가 혹시 무슨 어떤 단어의 순우리말인지 혹시 알아 얘들아? 천둥번개. 천둥번개 같대. 그만큼 여러분 소리가 크다 작다. 크다. 일단 볼 때는 뭐 같대 얘들아? 눈 같대. 그러면 왜냐면 우리 폭포에 가까이 가면요 물방울 이렇게 튀기는 거 다 보이거든요. 물방울이 튀기는 게 꼭 뭐가 내리는 거 같은 거야? 눈 같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자 1번 들을 때는 우레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쓴 거야? 청각을 쓴 거네. 근데 여러분 아까 소리를 들었던 건 심리부터 들었거든. 심리 밖에서부터 들었으니까 여러분 폭포를 멀리서부터 들은 걸까? 가까이서 들은 걸까? 멀리서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멀리 있는 이미지, 원경의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원경인지 알겠지? 나 멀리서부터 들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눈처럼 보였대. 봤다라는 건 여러분 멀리서 봐야 돼? 가까이서 봐야 돼? 가까이서 봐야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긍경이면서 시각이어야 돼.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랑 긍경의 이미지를 쓴다. 그러면 원경하고 얘들아 긍경이 들어가면 당연히 얘들아 시선이 이동해야 돼요. 시선의 이동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얘들아 표현법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1번, 2번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우레, 눈이라고 해서 이름은 지금 폭포를 은유법을 써서 보여주고 하나 더 쓸 거야. 들을 때는 볼 때는 뭔데 뭐다 라고 했으니까 대꾸 쓰죠. 선생님 이렇게 근데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 자 로다 영탄. 그치. 그럼 얘들아 로다 도다 나오면 무조건 영탄법이야.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폭포를 비유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선생님 총 몇 개 표시해놨어? 저기까지 범폭 6개 표시해놨어 얘들아. 그치? 이 6개가 모두 다 폭포의 보조관념. 여러분 관도멸고 조금 어려운데 얘들아 근데 여러분 사실 각 지역마다 무슨 태도 무슨 편법이 쓰였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은 편대풀이가 다 되어있는 지문이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여러분 빈천은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 전부 다 들어갈 거죠.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그 6월 모의고사는 선생님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 주에 선생님 영상을 좀 찍어서 미리 좀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영상을 그건 좀 보고 하자 얘들아.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